90년대 초반에 휴거 소동이 있었습니다. 동네 길가에 벽마다 빨간 스프레이로 날짜와 십자가가 그려졌습니다. 친구 가운데 하나는 그걸 심각하게 믿는 눈치였어요. 친구는 휴거 전날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휴거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휴거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친구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를 둘러싸고 놀려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 친구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휴거가 왜 오지 않은 거니? 친구가 말했습니다. 휴거는 일어났어. 그런데 지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 거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와 수집한 사실이 서로 모순될 때를 인지부조화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이런 인지부조화 상태를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기 견해를 강화하는 유리한 사실만을 편향해서 수집합니다.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와 사실을 보여주면 납득할 거라고요. 하지만 이미 자기 견해를 고수하기 위해 나름의 희생을 치루어 온 사람들에게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보다 가설을 추가해 자기 의견을 강화하는 쪽이 훨씬 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같은 견해를 가진 이들을 모아 가설을 영원히 더해가며 결말이 없는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런 일은 늘 반복해서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걸 해결할 지혜 같은 건 제게 없습니다. 다만 오래전에 그 친구를 떠올립니다. 아이들이 친구를 놀려대며 굴복시키려 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절박한 친구를 돈벌이로 생각해 새로운 가설을 계속해서 제공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가 그 안으로 도피했을까? 친구의 눈은 참 슬펐습니다. 5월 31일 마지막 날이네요. 월요일 허중쇼 출발합니다. 허중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악동뮤지션의 얼음들이었습니다. 자, 오은하님, 휴거 그때 우리 가족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고 일어났더니 사기당한 기분 보내주셨고요. 저는 참 저한테는 그리 멀지 않은 기억 같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 그때 참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다음에 시간 되면 알려드릴게요.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강근양님, 마지막 문장이 마음이 아프네요. 각자의 이유로 누군가의 슬픔이나 약함을 이용하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박필은님,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6월을 새롭게 시작하려 합니다. 힘든 5월 빨리 보내고 싶어요. 5월이 많이 힘드셨군요. 왜 그랬을까? 저는 조바심이 나가지고. 일단 5월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까지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허리가 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벌써 거의 절반 가까워오니까 조바심이 나가지고 여러분도 그럴 것 같습니다. 벌써 6월이라니. 그래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 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은 영화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가 있는 날이죠. 오늘은 청취자 정미선, 김두래 님이 추천해 주신 영화로 골라봤습니다. 김윤석, 김혜수, 이정재, 전지현을 비롯해 주인공만 10명. 최동원 감독의 2012년도 작품 영화 도둑들인데요. 당시 1,000만 명 관객을 넘긴 화제작이었죠. 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추천해 주신 정미선, 김두래 님께는 국산표 된장 그리고 간장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 보안 매뉴얼에 나오는 거라고 얘기해. 오빠? 근데 사랑의 매뉴얼이 없잖아? 이게 진짜 똥 닦은 걸레를 입에 처물었나. 어서 어른한테 10점값. 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언니가 내가 별론가 봐요. 난 너 마음에 든다. 그쵸? 제가 좀 나이 많은 여자랑 잘 맞거든요. 너 나 믿냐? 믿어야지, 이런 상황에서. 그럼
혹시 너 나 사랑하냐? 이따 올라가서 얘기해주면 안 될까? 아니에요. 내가 꿈을 잘못 꿨어. 아니 후배분이 아직도 물속에 있네요. 빠져 죽어야 돼요, 쟤는. 영화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무법지대. 오늘은 최동훈 감독의 2012년도 작품 15세 관람가 등급의 영화 도둑들을 만나봅니다. 흥만은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정만은 평론가 1등 신랑감 허남웅 영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순간 9967님께서 종합소득세 올해는 8월 31일까지 납부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올해는 이 코로나 관계로 8월 31일까지 연장됐군요. 내는 걸로. 예, 이거 어차피 내는 거니까 그냥 오늘 내려고요. 네. 아이고, 세금 플렉스네요. 예, 참 힘듭니다. 네. 종합소득세. 자, 영화 도둑들 개봉 당시 무려 1298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작품인데요. 두 분도 오랜만에 이 영화 다시 보셨을 텐데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저는 진짜 이 영화 처음 봤을 때도 마지막에 이제 와이어 액션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 와이어 액션을 구사하는 능력과 그 와이어 액션 실제로 구현하는 능력, 네네. 그 배우들이 다치지 않게끔 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네네. 촬영 모든 게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네. 감동받았거든요.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재밌는 장면이죠. 네. 네. 막 이렇게 거친 액션이라고 막 자동차가 하늘을 뛰어내리는 것보다 저는 예. 몸이 막 실제로 부딪히면서 그렇게 막 대롱대롱 매달려서 하는 것들이 행사를 걸고 거기서는 액션하는데 네. 대롱대롱이라고. 근데 그 시사회 때도 네. 네, 그 최초 시사회 때도 네네. 그게 화제였어요. 맞아요. 건물에 매달려서 그 와이어 액션하는 것이 그쵸. 야 최동훈 감독이 저거 찍으려고 만들었구나. 그렇죠. 저거를 찍겠다. 네. 라는 어떤 야심. 그게 한 10분 정도 되는 장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실제 촬영은 20일 동안 이루어졌고요. 오. 그리고 장소는 한 군데잖아요. 네. 근데 6군데 장소에서 오. 이루어졌고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뭐 실외기라든지 네. 천막이라든지 막 네. 떨어지잖아요. 근데 어. 실제로 실외기가 좀 불안하잖아요. 네. 많이 그래서 불안하죠. 거기서 착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 화면에서 보이지 않지만 네. 위에서 딱 상황 봐가지고 떨어뜨리던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CG를 또 활용하던가 해서 촬영을 한 거죠. 아 실제 떨어뜨리기도 했나요? 네, 실제 떨어뜨리기도 하면서 영화 네, 이렇게 촬영을 위험하게 했죠. 찍어도 되겠습니까? 아 위험한 건 아니고 이제 배우들이 이렇게 쑥 사라졌을 때 그때 이제 떨어뜨리면서 효과를 그때 내는 이제, 거죠. 그때 그러니까 떨어뜨려서 6군데에서 이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게 예.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아. 네, 배우들이라든지 스태프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게 그냥 외관만 보여줄 때는 실제 건물에서 네, 그리고 또 촬영할 때는 예, 세트를 지어가지고 촬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영화를 다시 안 보실 분들도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진짜 한국 영화 진짜 막 짜릿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그 정도로 이번에 다시 보는데도 엄청 짜릿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방금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떠오른 건데 네, 그게 이제 참 장단이 있는 건데 그거 네. 장이라고 이야기는 애매합니다만은 영화라는 것이 그 만들어지고 나서 예술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좀 더 네. 위험하게 찍었을 때 네, 네, 이게 과거의 영화들 같은 경우는 네. 경우에 이를테면은 저기 그 거미숲의 성 네, 구로사와 아키라, 구로사와 아키라의 그 상황에서. 미운의 도시로 나오는 도시로 그 미운의 얘기하시는 거군요. 예, 활 쐈을 때도 실제로 쏴버렸죠. 실제로 진짜 활을 쏴서 네.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서 미우레도 슈로가 눈이 맞아요. 이 감독에 대한 증오가 눈에 딱 비칠 때 그거를 또 이제 카메라에 포착하니까 괜찮았던 야 이거는 네. 야 이게 대단하다라는 네. 말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고 아니면 다이하드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 마지막에 그 악역 한스 그루버를 네. 맥클레인이 떨어뜨릴 때 그게 사전에 합의된 대로 안 하고 네, 배우를 진짜 떨어뜨렸어요. 빌딩에서 그렇죠. 떨어뜨린 건 아니고 맞아요. 밑에 이제 쿠션 같은 거 깔려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그 상황에서 높은 어떤 그 환경에서 한스 그루버를 떨어뜨리니까 이 배우가 그렇죠. 너무 황당해서 맞아요. 근데 그 황당한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혀서 잡혔죠. 이게 영원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만 봤을 때는 야 네. 이거는 정말 이게 예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또 우리 영화 외적인 상황을 또 감안해 봤을 때는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위험하게 영화를 찍을 수 못하죠. 없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거미의 성 당시에는 그래서 그렇게 촬영한다면 미운의 도시로가 실제 활인 걸 알고 촬영이 끝난 다음에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한테 달려가가지고 멱살을 잡으면서 아이고, 욕을 하면서 했는데 욕만 했으니 다른데 누가 나한테 화를 쐈는데 그것도 5cm 차이였어. 5cm 맞아요. 차이.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촬영을 못하죠. 못하죠. 배우도 그렇고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다 안전이 담보된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예, 촬영을 해야 되니까 정말 먼 옛날 얘기죠. 이게 참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네. 양날의 검. 자, 정재임님이 야 도둑들 이 영화 전지현 씨 때문에 정말 볼만했죠. 찰진 욕이 생생하네요 주셨고. 맞아요. 최보람님 영화 도둑들 저도 재밌게 봤어요. 추억의 홍콩 배우 임다라 씨도 나와서 좋았어요. 네. 임다라님 저한테는 네. 의천도령기에 의천도령기. 그 장목이 아버지로 나왔을 때가 기억이 네. 나가지고 너무 참 그 기억이 생생한데. 저는 첩혈가도. 소별가도. 네. 박미숙님 이 배우들의 조합을 또 언제 보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하시는데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멀티캐스팅이 참 두고두고 회자가 되는 영화가 아닌가. 그렇죠. 특히 이 영화 같은 경우는 10명 주요한 캐릭터만 10명이잖아요. 또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 가령 영화 초반에 특별 출연처럼 신하균 배우가 예, 초반과 마지막에 등장하기 때문에 더 많은 배우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많은 배우들을 자존심도 높을 텐데 그 분량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영화 기자라든지 평론가들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는데 영화가 2시간 15분인데 그 분량 조합이 굉장히 좀 잘 됐죠. 다 매력들은 잘 살아나고 예, 그게 또 감독의 역량이겠죠. 각자의 매력이 발산될 수 있는 거를 최대치를 딱 끌어내고 또 다음 그렇죠. 그러니까 관객은 완전 신이 나는 거죠. 그게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쵸. 네, 그렇죠. 그게 그 등장인물이 많아지면은 네. 특히 또 그 하나하나가 상당히 이름값 있는 배우고 존재감이 각별하면은 영화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집중도가 이제 흐트러져 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캐스팅의 그래서 조건이 뭐였냐면 연기를 잘하는 건 일단 둘째치고 관객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배우들 위주로 이제 캐스팅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딱 보고 있으면 이 배우들의 이미지가 어떤 배우들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걸 잘 살렸고 어떤 배우들은 아니 이 배우에게 이런 면이 있었어? 네, 그런 것도 잘 살렸고 그러니까 가령 이정재 배우는 지금에는 워낙에 뛰어난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영화적으로 그렇게 큰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슬럼프 기간이었어요. 도둑들 전에는 그렇죠. 네, 뭐 1724 기방난동 사건 뭐 이런 작품 기억하세요? 거의 기억 안 나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을 하다가 이제 도둑들에서 그 매력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 관상도 출연하고 암살 여기 총알이 박힌 게 보이시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이후로 굉장히 아주 그냥 날개를 달았군요. 맞아요. 그리고 전지현 배우도 그 전에 매력이 있었지만 도둑들에서 아까 이렇게 좀 그 청취자분께서 찰진 욕이라고 했는데 그런 그 연기도 가능했어? 라고 굉장히 놀랐잖아요. 네, 그게 중요했던 거죠. 정말 전지현 배우의 연기는 저는 물론 매력이 있었고 예전에 뭐 엽기적 그녀에서도 그런 매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거에 한 10배 정도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정말 여전사의 모습과 섹시미와 그리고 자신의 매력을 알고 이용하는 그런 모든 걸 다 갖춘 완벽한 배우다 여기는. 네.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다고 봐요. 듣고 있으니까 너무 칭찬이 과해지는 경향이. 완벽한. 저는 전지현 배우가 진짜 여기서 너무 인상적이긴 했거든요. 그렇긴 했어요 진짜. 네, 맞아요. 이런 역을 다시 누가 할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근데 역시 방금 이제 설명해주신 이정재 배우 그 전까지 좀 슬럼프였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해주신 전지현 씨 얘기도 그렇고 역시 사람이 잘생기고 예뻐야 기회가 와도 다시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아니 그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그 전지현 배우가 예니콜을 연기를 했잖아요. 마지막 장면 그 막 액션 펼쳐질 때 거기서 이 극 중에 예니콜 같은 경우는 뭔가 자신이 그 피해자인 것처럼 그래서 소방관이 위에다가 소방관복을 하나 이렇게 입혀줘요. 근데 그것만 봐도 왜 이렇게 소방관복인데 저렇게 멋있지? 잘 어울리더라고. 네, 그러니까요. 멋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또 한 명이 지목됐던 배우 중에 한 명이 김혜숙 배우님. 김혜숙 배우. 씹던 껌. 네, 그렇죠. 그 전에는 어머니로서 역할만 나오고 그냥 순한 역할. 사실 그렇잖아요. 그 나이 때의 역할이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보통 다 어머니 역할이고 뭐 이렇게 해바라기에서도 그렇고 막 희생적인 어머니 이렇게 역할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파격 변신. 맞아요. 근데 너무 또 멋있더라고요. 너무 멋있어.
김혜숙 배우의 캐스팅 이유는 최동원 감독이 김혜숙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가장 주요하게 봤던 게 눈 있잖아요. 눈을 보면 최동원 감독이 보기에 너무 많은 감정이 실려 있더래요. 어허. 그래서 이 극 중에 10덩검 같은 경우가 최후의 순간이 있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마지막 임다라 배우와 함께. 순간. 그때 어떻게 보여주냐면 김혜숙 배우 얼굴만 계속 보여줘요. 그 눈이 딱 보고 있으면 그 눈에서 감독이 보기에는 그래 죽는 순간이라는 게 저것만으로도 보여지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제 캐스팅을 했다는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임다라의 최후. 아, 네. 임다라 배우의 케미도 되게 좋았어요. 네. 아 그럼요. 임다라 너무 배우는 누구랑 해도 케미가 좋죠. 네. 그리고 엄청 신사적이래요. 아 그러니까 네, 너무 좋아 그래서 세상에. 당시에 저는 김혜숙 배우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임다라 배우가 처음 만남부터 너무 젠틀해가지고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 그런 그래.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임다라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자꾸 옛날 홍콩 영화 보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임다라 그렇죠. 임다라 좋아 이러냐면 임다라님. 예. 아니 근데 홍콩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예. 또 도둑들의 아까 이제 그 외줄타기 액션 같은 경우 아마 이제 기억하실 테지만 예, 뭐 예. 순유영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예. 순유영유에서 또 저걸 한국에서 저렇게 실현을 하는구나 하는 또 추억 같은 것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이런 그 구도에 이런 네네. 구성, 이런 설정을 가진 영화들이 할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꽤 많았었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중국 영화계 같은 경우가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설정을 가져다가 그렇죠. 본인들 식으로 영화를 많이 만들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도 언뜻 보면 그런 뭐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보면은 이 구성의 어떤 그 집중도나 네네. 함량이나 네네. 이 전체적인 완성도가 거의 뭐 그 할리우드 거보다 훨씬 그쵸.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이게 감독의 역량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당시에 이제 영화가 첫 공개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한국판 오션스 11이다라는 평가를 많이들 내렸는데 얘기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최동원 감독은 오션스 11은 11명인데 우린 10명이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도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영화는 그 2시간 15분인데 2부 구성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반까지는 태양의 눈물을 이제 강타라는 예. 그런 장면이고 뒤에 가면 그 태양의 눈물을 누가 가져갔는지에 상관없이 맞아요. 예. 이제 어떤 복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걸 또 실현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편의 영화에 두 개를 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뭐 오션스 11이라든지 헐리우드에 네. 이런 영화가 있다라든지 이런 말씀으로 제가 한마디로 장르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요게 이런 영화라고 통칭하는 것이 바로 케이퍼 무비다. K-pop 무비. 네, 하이스트 필름이다. 라고 제가 또 영화 전문 변호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영화 전문 변호사로서 이 케이퍼 무비, 하이스트 무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작이 이제 오션스 11 맞아요. 이렇게 이탈리안 잡 이렇게 있고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으로 이 최동훈 감독이 그 범죄의 재구성 2004년도 잘하죠. 그리고 타짜 이 타짜는 최동훈 감독이 네, 네, 만들었죠. 타짜 2006년도 그리고 또 이 영화까지 이게 진짜 딱 이 최동훈 감독이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 장르의 어떤 그 대가다. 네, 이 장르는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뭐 타짜라든지 뭐 범죄의 재구성이라든지 오션스 11 이렇게 절도나 강도하는 과정 이런 게 영화의 대부분을 이루는데요. 지금 보안이 삼엄한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목표에 그쵸. 접근을 하고 달성을 하는데 그런데 예, 그렇죠. 그런 범죄 내용을 주로 이제 다루는 그렇죠. 영화 종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딱 좋으실 거예요. 맞아요. 케이퍼 무비. 예. 자, 무법지대. 오늘은 최동원 감독의 2012년도 작품 영화 도둑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돌발 퀴즈 드릴게요. 영화 도둑들은 최동원 감독의 범죄 3부작 가운데 완결판인데요. 그렇다면 최동원 감독의 데뷔작이자 범죄 3부작의 포문을 열었던 작품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타짜, 2번 범죄의 재구성, 3번 암살. 누구 힌트 가능하십니까? 보통 최동원 감독의 영화는 그 제목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유독 그렇습니다. 네, 이 작품만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짧은 제목의 네. 뭐랄까 그 관성이 시작되기 전에 네, 그렇죠. 제목이 길었던. 맞아요. 1번 타짜, 2번 범죄의 재구성, 3번 암살.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소란의 연애의 재구성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갈게요.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중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최동원 감독의 도둑들 이야기 나누고 있었죠. 우리 이거를 잠깐 건너뛰긴 했는데 네.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죠. 줄거리 들어. 네. 줄거리는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그래? 해드리는 걸로. 농담이고요. 아까 휴가 말씀하실 때 재밌는 이야기 많으시다고 하시면서 다음에 시간 있으면 이래서 저도 줄거리 있을 때 한번 써먹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예. 한국의 도둑들과 홍콩의 도둑들이 힘을 합쳐서 태양의 눈물이라는 다이아몬드를 강탈하는데요. 그 다이아몬드가 마카오 밖에 의도대로 한 명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도둑들이 마카오 박에게 이 태양의 눈물을 뺏으려고 하는데요. 마카오 박에게는 또 다른 사연이 있었다. 라는 그런 줄거리이죠. 네. 근데 잘 만들었어. 네, 그리고 재밌는 게요. 태양의 눈물이라는 다이아몬드가 국중에서 한 2천만 불 정도 되는 그런 그 가치를 지녔잖아요. 어떤 분께서 이 도둑들이 흥행을 했잖아요. 거의 한 1,300만 명 정도. 그래서 입장료 가격을 1,300명하고 곱해가지고 해보니까 아니 지금 나온 수익으로는 태양의 눈물을 9개나 살 수 있네? 그래? 네, 그렇게 계산을 했더라고요. 태양의 눈물을 그래. 네. 진짜 많이 보긴 했구나. 거기에 이제 2차 판권까지 들어가면은. 그렇죠. 이야, 아이고. 그런데 그렇구나. 최동원 감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 데뷔작부터 뭐 암살도 그렇고 흥행에서 실패한 작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도둑들 전에도 전우치라든지 또 타짜라든지 범죄의 재구성도 다 성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으로 1,000만을 넘은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그 해에 이제 광해와 함께 2편이 넘는 1,000만이 나왔는데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또 최동원 감독은 그 다음 작품인 암살에서도 또 1,000만 관객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흥행에 있어서는 최동원 감독을 따라갈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게 무슨 재주인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왜냐면은 그 데뷔작부터 장편 데뷔작부터 범죄의 재구성 당시에 되게 놀랐거든요. 맞아요. 이야. 그렇죠. 되게 잘 만들었네. 왜냐면은 당시에 그런 종류의 소재를 다룬 영화가 거의 없을 뿐더러 장르 영화라는 것 자체를 취급을 안 해주던 시절이었고 그렇죠. 게다가 다루더라도 이 정도의 함량이 안 나오던 시절이었는데 맞아요. 너무 잘 만든 거죠. 맞아요. 네. 박시영 배우, 염정아 배우. 맞아요. 맞습니다. 습 후후. 박시영 배우 능청스러운 연기. 후반부에 형사로 김윤석 씨도 당시에 잠깐 나오지 않나요? 그 극 중에 이제 천호진 배우가 주요한 형사잖아요. 예. 그 옆에 맞아, 옆에서 부하 형사로 나온 게 대사가 김윤석 있었나 배우였는데 없었나? 있긴 있는데 있었어요. 되게 짧게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예. 그 당시에 최동원 감독이 김윤석 배우가 연기하는 걸 보고 저 배우는 잘 되겠다. 정말 잘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작품인 타짜에서 캐스팅을 했는데 그 타짜에서 이제 너무나 매력적인 연기를 펼치면서 그렇지. 김윤석 배우가 그 이후부터 이제 대세 배우가 된 거죠. 그 범죄의 재구성에서는 정말 그냥 형사인 줄 아는 형사 같은 그렇죠. 느낌. 그냥 되게 일반인 형사. 딱. 맞아요. 그런 영화 많아요. 맞아요. 옛날에 저기 그 영화 나쁜 영화 네. 장선호 감독. 네. 오랜만에 그 성함 입에 그렇죠. 대가 장선호 감독의 발음해 보네요. 네, 나쁜 영화. 장선호 감독 나쁜 영화 같은 경우에도 서울역 앞에 그냥 돌아다니는 건달. 그 송강호 씨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렇죠. 어디서 저 사람을 누가 배우로 봐. 그냥 거치 카메라 세우고 찍은 거야. 맞아요. 그냥. 근데 참 놀라운 일이죠. 네, 예. 그런 배우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냥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미숙님, 김수현 배우도 이때 신인이었죠. 그렇죠. 너무 귀여웠어요. 맞아요. 이때를 신인이라고 볼 수 있나? 그러니까 신인이었어요. 드림아이라든지 이런 작품으로 각광을 받긴 했는데 엄청나게 해를 품은 달 같이 신드롬은 아니었던 거죠. 네. 정말 딱 뜨기 직전, 해 뜨기 동뜨기 직전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근데 여기서도 인상적이었어요. 전지현 배우와의 궁합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박정수님, 도둑들 7번은 넘게 봤는데요. 100번이 넘게 봐도 다시 감동받을 수 있는 영화 같아요. 이야. 이게 멀티캐스팅이 좋은 게 뭐냐면 캐릭터가 10명이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이제
어떤 캐릭터에 몰입해서 봤다면 그 다음에는 다른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또 볼 수가 있는 그럼 거죠. 일단 10번까지는 안전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캐릭터를 보면서 쟤는 또 왜 저렇게 됐을까라고 따라가다 보면 예. 거기마다 뭔가 다른 좀 느낌을 주거든요. 그럴 때가 예, 있죠. 그런 매력이 또 있는 게 이런 멀티캐스팅. 그리고 이 촬영 장소가 이제 홍콩, 마카오 이렇기도 하고 뭐 실제로 홍콩 배우가 출연하기도 해서 많은 홍콩 현지인들이 출연한 줄 알았거든요. 처음 봤을 때는. 네네. 그냥 그렇게까지 집중해서 안 봤을 때는. 근데 다시 그렇죠. 보니까 한국 배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이홍 같은 경우 기국서 배우가 연기했는데 네. 다들 보면서 야 어디서 또 홍콩 배우를 네. 데리고 왔네라고 했는데 한국 배우였었죠. 진짜 홍콩 배우인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이걸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화 도둑들 안에서 인상 깊었던 대사들 하나씩 한번 언급을 해보죠. 저는 전지현 배우한테 한국은 성형미인이 대사라던데 어디 고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전지현 배우가 뭐야? 이렇게 태어나기가 얼마나 힘든데? 비슷하다. 오늘 성공. 오. 예니콜. 아 근데 신 예니콜. 이 말이 참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렇게 태어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걸 확률로 계산해 보십시오, 세상에. 네, 맞아요. 네, 정말 어려운 일이죠. 네. 고친다고 해서 그걸 우리 나오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사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영화를 봤을 때 이야기도 재미있지만 대사가 맛깔나잖아요. 예, 그러면은 계속해서 더 보는 재미가 느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극 중에 앤드류라고 한국인인데 홍콩 도둑 쪽에 있는 인물이 있는데요. 예. 이 앤드류가 같은 근데 도둑질을 할 때, 앤드류죠. 앤드류인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고 도둑놈들하고 일하려니까 불안불안하네. 그러니까 자기도 도둑놈이면서 이게 상대방 도둑이 내 물건 훔쳐가지 않을까. 그 계속 대사 불안해하는 건데 그 점은 재밌죠. 도둑놈하고 일하려니까 불안불안하네. 그런 대사였죠. 네. 그래 이런 대사도 있었어. 그 펩시가 애니콜한테 하는 말인데 네. 너 도둑이 왜 가난한지 알아? 비싼 거 훔쳐서 싸게 팔잖아. 그렇죠. 라는 대사였는데 네. 그런 데서도 좋죠. 네. 그냥 웃기는 대사기도 했는데 네.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뽀빠이 뭐 예니콜, 십덩껍 뭐 이렇게 닉네임들 예명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명이 있다는 건 감춘 정체성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잠파노 김수현 배우가 연기한 이제 잠파노가 홍콩에서 예니콜이 잡혀갈 위기에 처하자 이제 그런 얘기하죠. 보키야 사랑해. 그래서 예니콜의 본명은 보키였구나. 네, 그것도 이제 재미의 일종이 되는 거죠. 근데 김수현 씨가 연기한 배우의 닉네임을 왜 잠파노로 정했을까? 잠파노라고 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잠파노 하면은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기레에 나오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안소니 퀸이 연기한 그 주인공 이름이 잠파노인데. 그렇죠. 근데 실제 극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 잠파노가 홍콩에 갔을 때 이 홍콩 도둑들이 다들 한국 도둑들은 중국어 못할 거야라고 하는데 잠파노가 중국어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의 정체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 같은 경우도 뭔가 외국 이름이 드러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잠파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탈리안 잡에 나오는 캐릭터 네임 이름도 잠파노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역시 그래서 역시 영화 만물상 역시 우리 변호사님. 그래도 역시 오리지널은 영화 그 라스트라다 길에 나오는 잠파노인데 왜 잠파노일까? 근데 실제로 궁금합니다. 이 도둑들을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잠파노라는 이름에서 그 페데리코 펠리니의 길을 연상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마이클만의 도둑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재밌지. 옛날 영화인데? 그렇죠. 그 도둑 보게 되면 실제로 이 영화에서 그 다이아를 훔치기 위한 그런 강탈 과정이라든지 인물 모으는 구성이라든지 흡사한 면이 많아요. 영화 좀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도둑들이 도둑을 따라했다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 평론가님. 그러니까 그 많이 도둑들 보죠. 잘 안 봤는데 그 영화. 마이클만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저는 마이클만도 좋아하지만 그 영화에 제임스 칸이 맞아요. 주인공이라 그렇죠. 제임스 칸 제가 너무 자동차 수리센터에서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도둑들 같은 경우는 뭐 승려 영유도 그렇고 과거의 추억을 가지고 있던 영화들을 소환할 수 있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 그 초반에 언급했던 외줄타기 액션씬. 네네. 이거 어떻게 찍었다고 하나요? 그 6군데에서 이제 촬영 장소를 잡은 거죠. 그리고 부산은 맞죠? 네, 부산 대파트 아파트를 이제 외양하우로 잡았는데 근데 그 외벽 있잖아요. 실제로 줄 탈 때는 그 인천에 폐 아파트 있거든요. 인천에 가서 찍고
그 내부 있잖아요. 네. 내부에서 할 때는 또 경기도에 스튜디오를 지어가지고 짓고 그러니까 한 군데의 장소에서 우리는 보여지는데 실제 촬영은 굉장히 많은 장소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정말 생동감이 넘쳤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부산에 가면 저런 모습의 아파트가 있다라는 그거는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이면 다 알 텐데 네. 어허. 그래서 부산으로 했구나라는 생각까지 아, 들 네. 정도로 그렇죠. 저 장면을 위해서 부산에서 찍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 들 정도였어요. 부산이라는 그 그런 느낌이. 아파트를 섭외할 때 어. 로케이션 팀의 최동원 감독이 주문한 게 뭐냐면 어. 아파트도 아파트인데 그 앞에 도로가 3차선이어야 한다. 2차선도 안 되고 4차선도 안 되고 3차선. 그 얘기 뭐냐면 차를 세울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차가 돌아다닐 수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를 사이에 두고 나중에 태양의 눈물의 원 주인이 그 태양의 눈물을 찾으려고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3차선이 돼야지만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거기 차들이 양옆에 쫙 서 그렇지, 있었는데도 맞아요. 차는 한 차는 계속 돌거든요.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와, 로케이션 되게 팀에다가 디테일하게. 아파트도 굉장히 높은데 도로는 3차선이 된다 이러면은 그 찾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혹시 최동원 감독 네. 신작 영화 네. 뭐 준비되는 게 있나요? 그렇죠. 소식이 지금 있나요? 외계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외계인이 최동원 감독 거예요. 네. 아. 처음부터 아예 2부작으로 해가지고 예. 예전에 이제 그 김영하 감독의 신과 함께도 그렇게 했잖아요. 두 네. 편을 모두 촬영한 다음에 한꺼번에 촬영해서 한꺼번에 촬영하고 일치로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누구 나오나요? 거기에 뭐 김우빈 배우도 나오고 유준열 배우도 나오고 굉장히 또 이번 그 영화도 캐스팅이 화려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나온 댓글 중에 이런 멀티 캐스팅 언제 또 볼 수 있나요?라고 하는데 조만간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 도둑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법률적인 쟁점 살펴볼 생각인데 네. 요 첫 번째 준비해 오신 것 중에 첫 번째 것만 네. 오늘 우리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네네. 저도 좀 주의 깊게 유의해서 좀 지켜봤던 사건이었거든요. 예. 이게 영화에서도 이 예. 전지현 배우와 김혜수 배우가 이제 배우님이 초반에 그 신하균의 미술관을 털러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신하균 배우가 아주 보기 좋게 당하면서도 신하균 배우를 이제 그러니까 협박을 한 거죠. 네. 예, 이 모녀가. 네. 예. 그 신하균 배우 근데 이제 사실상은 그렇게 증거가 없이 이렇게 딱 유유히 빠져나오는 그쵸.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여기 모녀의 장면을 제가 착안을 해가지고 보니까 최근에 이제 갑질 모녀로 맞아요. 인터넷에서 예. 아주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는데 물론 예. 영화 사건과는 전혀 다르지만 예.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예. 26일에 경기도에 있는 식당에서 이 식당 주인이 너무 좀 속상하다, 황당하다라는 일을 겪었다고 하면서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어떤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시려던 모녀분이 옆 테이블에 손님이 앉아서 불쾌했다. 코로나19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해서 고깃값을 물어내라라고 항의를 했는데 네. 죄송하다. 죄송합니다. 옆 테이블에 손님이 단골이신데 허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으시느라고 그랬는데 뭐 자리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으면은 바로 옮겨드렸을 텐데 죄송하다고 했는데 이 모녀분들이 나가면서도 계속 불만을 제기하고 심지어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니 이 식당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지 않냐. 내가 이거 신고하면 300만 원이야. 우리는 우리는 10만 원이면 되는데 여기 300만 원이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CCTV에 다 이 찍혔죠. 식당 상태라든지 그런 게 다 찍힌 걸 보니까 우리는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분이 오히려 그 손님분들 그러니까 모녀 쪽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고 네. 오히려 이 직원분들은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었고요. 착용하고 네. 있었죠. 그 사실상 법적으로는 그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식당 주인이 이게 300만 원 네네. 과태료를 받는 게 맞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벗으면서 나 신고할 거야. 그걸 이런 식인 거죠. 약점 삼아 가지고 네. 식당 주인이 어차피 물어내는 돈은 식당 측이 훨씬 더 많이 돈을 많으니까. 내니까 네. 이걸 갖다가 약점 잡아서 협박을 했다. 네. 그리고 실제 그 손님이 많아서 옆에 손님 테이블이 그 다른 그 일행들이 앉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 방역용 칸막이가 다 돼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방역 카메라가 돼 있었는데 예.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이 모녀들도 억울하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억울하대요? 네. 어. 다른 빈자리가 있었는데 어. 왜 우리 옆에 앉혔냐. 어. 그리고
우리가 굳이 이동하겠다고 얘기 안 한 거는 빨리 먹고 나가려고 그랬다. 그리고 계산할 때 불편하다는 얘기도 못하냐, 그 정도 항의를 못하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계산하고 나가서도 이제 메시지로 내가 여기 식당 리뷰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 리뷰를 올리려면은 영수증이 필요하다. 영수증을 좀 사진으로 보내달라. 그러니까는 식당에서는 어떤 리뷰를 쓰실지 너무 아니까 차마 영수증 사진을 보내드리겠다는 말은 안 하고 식당으로 오시면 영수증을 보내드리겠다. 영수증을 드리겠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또 이제 문자 메시지로도 약간 폭언이 오간 거예요. 근데 영수증을 이미 당시에 줬는데 네. 그걸 화가 나니까 모녀가 꾸겨가지고 땅바닥에 버리고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오면 주겠다라는 건데 그 이전에도 지금 문자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가 많이 오고 갔고 이 여론이 많이 악화된 거는 그 전화 통화 때문이에요. 맞아요. 이게 뭐 장사하는 게 사람이 죄입니까? 뭐 장사하면 하인이에요? 뭐 그 음식값 지불하면은 그 사람들 하인 취급해도 됩니까? 그 왜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게 좀 경향됐던 게 아닌가 네. 싶기도 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또 그 모녀의 어머니의 직업이 목사라는 것도 아니 성직자가 맞아요. 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난 깜짝 놀랐어. 난 중세 시대인 줄 알았어. 아니 그냥 무슨 하인 부리듯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아니 장사하는 게 죄인 자영업자가 무슨 죄인들이야? 맞아요. 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이고. 그 주말 내내 이 사건이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네. 검색어에도 엄청 높은 순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률적으로 좀 보니까 예. 이분들이 이렇게 내가 신고하면 300만 원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종의 협박 아닌가요? 협박죄 짜증나. 아닌가요? 협박죄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 협박죄 될 수가 있거든요.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신고하면 300만 원 받는 거 맞잖아요. 저한테 말씀하셔도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해도 그 목적 자체가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위협을 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면 환불해달라는 거였거든요. 결국 사실은 원래 목적은 나 환불하고 받고 싶다. 그러니까 안 해주면 환불을 안 해주면은 내가 신고할 것이고 내가 신고하면 당신들 300만 원 받을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 뭘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이걸 협박죄가 해당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이분들에게 잠깐 협박죄는 형사네요? 이게 형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들에게 근데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라 그래서 그 처벌을 원치 않으면 또 굳이 처벌받지 않는 범죄인데 이 식당 주인분들이 그렇게까지 하시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이렇게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 민법상의 불법행위 영역에 속해서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위자료 액수는 좀 미미하지만 이런 게 전부 다 법의 영역이고 법을 위반하는 영역이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모녀는 계속 반말하고 그 나이 많은 점주는 그리고 그 아내분은 계속해서 아니 뭐 죄진 것도 아닌데 빌듯이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뭐 문자나 전화 통화 통해 가지고 그 딸이 그럼 우리 남편 데리고 가겠다. 그 협박 아닌가요? 남편 데리고 가서 때려 부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협박이라고 진짜 법률적으로 판단하려면은 그 어휘가 중요해요. 어떤 그 정말 워딩이 중요한데 남편을 데리고 가겠다. 남편과 같이 갈 거예요. 이건 협박죄라고 할 수 없고요. 남편 보낼 거예요, 그랬어요. 보낼 거예요도까지도 아직 지금 어깨를 보내겠다 이런 느낌 같지 않습니까? 건달을 보내겠다. 남편 보낼 거에도 조금 아직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그 뉘앙스라든지 이런 거를 캐치해낸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남편만 보낸다라고 해도 벌써 남편을 보내서 어쩌려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법률은 그 남편을 보낸다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협박죄로 보기는 어렵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동원 감독의 2012년 작품 영화 도둑들 그리고 최근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갑질 모녀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돌발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최동원 감독의 데뷔작이자 범죄 3부작 첫 번째 작품 2번 범죄의 재구성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편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 허남웅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역사 코너 썬킴 교수 박광일 작가 모시고 6월 1일 의병의 날을 맞아서 역사 속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자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는 방탄소년단의 버터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